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네, 명절 때면 각지에서 밀려드는 물건들로 작업량이 2배 가까이 늘어나는 곳이 택배업계입니다. 그러나 하청에 또 하청을 주는 구조 속에서 일용직 근로자들은 제대로 된 임금도 받지 못한 채 열악한 노동 환경을 견디고 있습니다. 오예진 기자입니다. 국내 택배업계 1위 기업인 CJ 대한통운의 한 물류허브에서 일했던 일용직 근로자 허성구 씨는 지난달 22일 이후 출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 2차 하청업체에 고용돼 하루 13시간 안팎의 노동을 하면서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연합뉴스TV에 고발한 직후부터입니다. 방송이 나간 이후에 오전에는 출근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다가 오후에 저의 인적사항을 보내고 나면은 갑자기 출근하기가 어렵다는 식으로 답변이 돌아오더라고요. 허 씨는 당시 택배 물류 작업 현장에서 시급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현실을 제보했습니다. 밤새 13시간 정도를 일하고도 응당 받아야 할 일당보다 3만 원가량 덜 받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CJ 대한통운은 허 씨 실업과 관련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라 이런 사실에 대해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허 씨의 문제 제기 직후 근로자 임금 관리를 맡긴 1차 하청업체에 조치를 요청해 바로잡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하청업체 직원이 노동자와 나눈 대화를 들어보면 현실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법적 근로기준법으로 따지면 국회에 들어간 거는 맞아. 근로기준법으로 따져서 돈을 니한테 지급을 하게 되면 나는 마이너스가 나. 살인적이라 불릴 만큼 노동 강도가 센 택배업계.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오예진입니다. 퇴직 경찰들이 국회 경호경찰관의 멱살을 잡은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공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무궁화 클럽 등 퇴직 경찰단체 회원 10여 명은 집회를 열고 국회의원이 경찰관의 멱살을 잡은 것은 전형적인 권력형 갑질이라며 경찰의 정당한 법 집행은 어떤 경우에도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선교 의원은 멱살을 잡은 경호원을 찾아가 사과했다며 잘못된 행동으로 자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퍼주기식 복지는 나라를 구렁텅이로 몰고 간다며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서울시는 집권당 대표로서 할 일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히겠다며 서울시 청년수당을 겨냥한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지극히 일부 정치인이 현금은 곧 표라는 정치적 계산으로 청년들에게 현금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저소득 미취업 청년에게 월 50만 원의 활동비를 최대 6개월간 지급하겠다는 서울시 청년수당을 저격한 것. 재정 자립도가 높은 지자체의 일부 정치인이 황제 정치 노름을 하고 있다며 퍼주기식 복지가 나라를 구렁텅이로 몰고 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는 즉각 입장을 내고 이 대표의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자치단체를 비난하는 일이 집권당의 대표로서 할 일은 아닐 것입니다. 서울시는 OECD 회원국의 청년 실업률이 차츰 감소해가는 상황에서 한국을 비롯한 5개 국가만이 청년 실업이 증가하고 있다며 나라를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는 것은 청년 수당이 아닌 청년 실업 문제라고 맞섰습니다. 그러면서 맹목적 비판보다 집권당 대표로서 정부와 서울시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청년 수당 사업은 복지부와의 갈등으로 대법원으로 넘어가 중단된 상태로 서울시는 결론이 나기 전까지 스터디 공간 제공 등 후속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앞으로 현역으로 군복무를 마친 공공기관 직원은 호봉이나 임금 결정에 복무기간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제대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할 계획입니다.
또 10년 이상 장기 복무한 모든 제대군인에 대해 전역 이후의 기간이나 생활 수준에 대한 제한 없이 취업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출산과 맞물린 급속한 고령화로 이미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4세 이상 유소년 인구와 거의 같아졌습니다. 이런 인구 구조 변화는 정부의 세금 수입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늘면서 연금 소득세가 5년 만에 25배나 급증한 겁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한국 전쟁이 끝나고 고도 성장이 시작될 무렵인 1955년에서 1963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는 현재 700여만 명에 이릅니다. 이들 세대는 고도 성장의 혜택을 보기도 했지만 국민연금, 개인연금 등 공사연금 도입으로 노후를 자녀에게만 의지하지 않는 첫 세대이기도 합니다. 2010년대 들어 본격화한 이들의 은퇴는 우리 사회 고령화의 상징이기도 한데 정부의 세금 수입에서도 그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 고작 15억 원 선이던 연금소득세 세수가 2013년 100억 원을 넘더니 작년에는 368억 원에 달했습니다. 5년 새 자그마치 25배로 불어난 겁니다. 61살 이상 인구 중 국민연금 수급자 수가 5년 새 112만 명 넘게 늘어난 데서 보듯 공사연금 수급자 수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추세는 더 심화할 전망인데 내년이 그 분수령입니다. 2017년부터는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는 정말 인구 부담, 인구 오너스라 하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경제 사회적으로 큰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문제는 연금 소득세 증가로 고령화 사회의 복지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연금 소득세의 급증은 우리 사회의 고령화 부담이 본격화하고 있음을 알리는 또 하나의 신호란 분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종수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 기관이 총 4만 919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김영란법 적용 대상 기관 목록과 적용 대상자 기준을 공개했습니다. 공공 분야에서 국회와 법원, 중앙지방행정기관 등 260곳과 공공기관 321곳,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기관 982곳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법 적용을 받는 각급 학교는 2만 1000여 곳,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도 1200여 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밖에 언론사는 17,000여 곳으로 각급 학교와 언론사가 전체 김영란법 적용 대상의 96%를 차지했습니다. 정부가 집을 사기 위해 빚을 내는 것을 규제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차단하겠다고 나서자 오히려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심리를 간과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경태 기자입니다. 정부는 지난 8월 25일 주택 공급을 적정선으로 유도해 가계부채 총량을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주택 공급을 줄이면 빚을 내 집을 사는 수요도 줄어 가계빚을 줄일 수 있겠다는 판단에서 나온 대책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에 부동산 시장이 오히려 술렁이고 있습니다. 공급을 줄이면 그만큼 새 집이 모자라게 돼 집값은 오르지 않겠느냐는 심리를 자극한 것입니다. 가계대책 발표 직후 청약에 들어간 서울 강남의 DH 아너힐즈는 1순위 청약에서 평균 10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성북구 레미안 장이는 65대 1, 세종 지웰 푸르지오도 72대 1의 흥행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특히 올해 공공택지 공급 물량을 작년 대비 58%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하자 앞으로 분양 예정인 새 아파트와 미분양 물건까지 귀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3년 전 정부가 빚을 내 집을 사라며 세제 혜택까지 지원해도 관망세를 유지하던 부동산 시장이 이번엔 가계부채 급증을 걱정하며 공급 제한에 나서자 청개구리처럼 집을 사겠다며 줄을 서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이 시장의 미묘한 심리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역효과를 내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매출 1조 원을 넘긴 1조 클럽 가입 기업이 국내 에너지 업계에 30곳이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국내 대표 업종인 전자자동차 업계의 1조 클럽 가입 기업을 합친 것보다도 많은 겁니다. 한국 2만 기업 연구소가 금융감독원에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는 국내 에너지 업체 800개사의 지난해 경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들의 매출 합계는 306조 원으로 전자업계 매출 합계의 약 98% 수준이었습니다. 또 매출 1조 원 이상 기업은 30곳이었으며 이 중 한국전력이 매출 58조 5천억 원으로 1위, SK에너지가 27조 8천억 원으로 2위였습니다.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법원에 도움을 요청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사건이 몰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관리하고 있는 자산만 수십조 원에 달해서 법원이 재계 순위 10위권에 오르는 씁쓸한 일도 벌어졌습니다. 강민구 기자입니다.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전국 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한 회사는 560여 곳. 최근 3년간 꾸준히 늘고 있고 이런 추세대로라면 연말에 1000곳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기업 회생 절차는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이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는 제도로 최근 국내 1위 해운사인 한진해운도 이 절차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도움을 요청한 회사 중 절반가량은 서울중앙지법에서 관리 중인데 큰 규모의 기업들이 몰려 있어 자산을 모두 합치면 26조 원에 달합니다. 자산 규모로만 놓고 보면 재계 순위 12위로 판사 한 명이 맡고 있는 금액으로도 1조 5천억 원에 이릅니다. 법원 관계자는 이 같은 흐름에 대해 경기 침체 영향과 함께 기업 회생 절차에 대한 인식이 개선된 점도 작용한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절차 신청 뒤 자산 처분이 중단되는 점을 노리고 경영권 보호 등을 위해 허울뿐인 신청을 하는 회사들도 있어 제도 개선이 요구됩니다. 개인 회생의 경우엔 제도 남용을 막기 위해 브로커 개입이 의심되는 사건을 파악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있지만 기업 회생에선 사전에 막을 방법이 뚜렷하게 없어 도움이 절실한 회사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 TV 강민구입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을 데이터로 풀어보는 투데이 데이터 뉴스 시간, 강설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투데이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지난 5월이었죠. 서울 강남의 한 공중 화장실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묻지마 살인 사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유례없는 추모 행렬이 이어졌는데요. 100일 정도가 지난 지금도 그때의 충격은 쉽사리 잊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사건 직후 피의자가 여자라서 죽였다는 살해 동기가 알려지면서 여성 혐오 논쟁이 계속 이어졌었죠. 네, 맞습니다. 이 경찰이 조현병에 의한 살인이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여전히 한남충의 여성 혐오 때문이라며 갈등을 빚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남녀 혐오 감정이 촉발된 건데요.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는 이런 혐오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벌레라는 의미의 충자를 붙여서 혐오감을 드러내는 단어가 일상적으로 퍼지고 있는데요. 단순히 웃고 넘기기에는 도가 지나친 우리의 혐오 문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는 벌레 먹은 한국 사회입니다. 네, 사실 예전부터 사람을 벌레에 비유하는 표현은 있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 공부벌레, 돈만 밝히는 돈벌레, 또 일밖에 모르는 일벌레 이렇게 많았는데요. 그렇게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이 충이라는 한 글자만 붙였을 뿐인데 느낌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요즘 쓰는 무슨 충은 부정적인 의미가 좀 강한데요. 가부장적인 한국 남성과 벌레를 결합한 한남충, 아이를 빌미로 민폐를 끼치는 맘충, 올바른 말만 하려고 하는 진지충 등이 있습니다. 또 어떤 어휘여도 접목이 가능한데요. 밥을 먹을 때 쩝쩝거리면 쩝쩝충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파생어도 무궁무진하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적용 범위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네, 일벌레가 아니라 일충 이렇게 말하면 확실히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충이란 신조어 언제 생겨나게 된 건가요? 네, 이 충이라는 전미사의 역사는요, 2000년대 초반에 한 커뮤니티에서 사용된 문해충이란 단어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당시 한 연예인에 대한 극심한 혐오 표현으로 뇌가 없는 벌레란 표현이 유행을 한 건데요. 2002년 국립국어원의 자료집에 포함될 만큼 그 당시 널리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자취를 감췄던 충이란 표현은 몇 년 전 극우 성향의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 회원들을 일배충이라고 부르면서 다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특정 지역 혐오나 고인이 된 정치인에 대한 비하를 혐오하는 의미로 일배충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죠. 네, 특정 집단을 혐오하는 단어로 시작해서 이제는 일상적인 표현이 돼버린 것 같은데요. 실제로 무슨 충 이런 표현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있었나요? 네, 이 빅데이터 전문 업체 다음소프트가 2011년부터 올해 초까지 SNS와 블로그에서 사용된 혐오 표현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SNS상에서 무슨 충이라는 단어의 언급은 2014년 5,910회에서 2015년 28만 5,931회로 40배 이상 늘었습니다. 단어별로 좀 살펴보면요. 일배충이 조사 기간 동안 85만 7,750회가 언급돼서 존재감을 뽐냈고요. 작년에 처음 등장한 한남충도 급속도로 증가해서 24만 796회를 기록했습니다. 몰지각한 엄마를 뜻하는 맘충은 총 6만 9,933회, 매사 진지하게 설명하려고 하는 설명충은 15만 7,257회, 노인을 비하하는 틀니충이란 단어도 126회나 언급됐다고 합니다. 네, 혐오 대상도 참 다양한데요. 특별히 많이 언급된 대상이 있을까요? 뭐 분석 결과가 있었나요? 네, 이 혐오 대상의 변화도 좀 분석을 했는데요. 2011년에는 자기 혐오가 가장 많았고요. 2012년에는 정치, 2013년은 동성애, 그리고 2014년부터는 여성에 대한 혐오가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2014년에 된장녀라는 표현이 등장하면서부터 여성 혐오의 언급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성 혐오가 늘어나고 또 남녀 간의 갈등이 점차 심각해지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자, 남녀 혐오뿐 아니라 요즘에는 일상 전반에 걸쳐서 또 퍼지고 있는 것도 같아요. 그렇습니다. 요즘 대학가에는 벌레들이 참 많다고 하는데요. 혹시 지균층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바로 지역균형 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들을 비하하는 표현인데요. 정시로 들어온 학생들이 수시나 특별 전형으로 들어온 학생들을 실력도 안 되는데 입학해서 피해를 준다며 수시충, 지균층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또 도서관에는 학식층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상 최악의 청년 실업으로 대학을 졸업하고도 사회에 나가지 못하는 사람을 학식충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스스로를 학식충이라고 칭하면서 자조하는 대학생들도 요즘 늘고 있다고 합니다. 아, 네. 예전에는 이렇게 상황이 안 좋으면 서로 응원도 해주고 또 용기를 북돋아줬던 것 같은데요. 요즘은 비웃음의 대상이 되고 또 스스로를 벌레로 표현하기까지 하니까 정말 씁쓸한 것 같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이렇게 혐오 표현이 급증하고 있는 이유도 있을까요? 네, 먼저 첫 번째 이유로는요. 취업 대란, 또 청년 명퇴, 치솟는 주거비 등으로 인해서 소위 노력으로 안 되는 게 투성인 사회에서 좌절과 분노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은 타인은 물론이고요. 스스로에게도 너그러워질 수 없는 게 현실인데요. 인생의 전망이 불투명하고 암울하다 보니까 스스로에게 무차별적이고 자조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요. 바늘구멍 뚫기와 같이 치열한 경쟁 때문입니다. 경쟁이 장기화하고 서열의식이 굳어지면서 본인의 삶보다 못하는 사람들을 멸시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 거죠. 혹시 대통령충이나 재벌충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니요. 대통령충, 재벌충 이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그렇죠. 이처럼 충이 붙는 대상은요. 고위급 인사가 아닌 대부분 여성이나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인 경우가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자신보다 약자라고 여기는 대상을 비하와 혐오의 대상으로 삼아서 감정을 표출하는 거죠. 누군가를 혐오하고 벌레로 규정해 비난하고 미워하면서 본인의 스트레스를 푸는 건데요. 본인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장 손쉬운 방법은 희생양을 찾아서 그들에게 책임을 덮어씌우고 혐오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한국 사회가
혐오로 벌레 먹고 있다는 걸 여실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무차별적으로 서로를 벌레로 칭하는 요즘 세태를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나라를 살기 힘든 곳으로 비하하는 개인적 일탈이라고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용기와 자신감만으로는 살아가기 힘든 현실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건 과연 무엇일까요? 자, 지금까지 투데이 데이터 뉴스 강설희 아나운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투데이 고용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